안녕하세요.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그동안은 다른 영상들을 통하여 제 목소리만 전달해 드렸는데요. 오늘은 아무래도 이걸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제 얼굴 표정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영상을 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우리가 자폐가 3단계 정도 된다라고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죠? 제 영상에도 어떤 3단계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려놓은 영상이 따로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자폐 많은 아이들이 이 3단계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글쎄요, 제 주변은 그닥 많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보통 마일드 경계성 장애 있는 아이들 혹은 moderate 중간 단계쯤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. 제 경험상 제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나 저희 아이는 중증 장애, 그거를 severe autism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면 그 경계성 장애들은 말도 하고요, 공부도 하고 그다 이렇게 조금 어떤 소셜이라는 것도 뒤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트리트먼을 통해서 테라피를 통해서 어떤 비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그리고 디벨롭 발달이 되는 것은 많은 경우를 통해서 봤고요. 또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어울려 사는데 조금 불편은 하지만 다른 아이들, 모델이나 시비얼 아이들처럼 그런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시비얼 아이를 키우잖아요. 그럼 시비얼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어떤 걸 갖고 있고 또한 그러면 중증 자폐란 무엇인가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사실 중증 자폐 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 중증 자폐가 사실 어려움이 되게 많죠.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뭐 이렇게 쭉 나누는, 그러니까 설명을 해놓은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verywellhealth.com에 언제죠? 이게 9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. 그 읽다 보니까 물론 자폐를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 중증 장애를 키우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물론 많다는 게 물론 그 마일드보다 그 중간 단계 아이들보다, 그러니까 1단계, 2단계 애들보다 저는 적다고 봐요. 아직 제 주변, 모든 건 제 기준입니다. 그런데 저도 severe 중증 아이를 기르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이해 부족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걸 가르쳐드리는 게 좋고 가르쳐드린다기보다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. 자, 그러면 중증 장애 레벨 3단계에 있는 자폐는 무엇인가?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말하기죠. 그러니까 넘버벌이라고 하고 무발화라고 얘기합니다. 한국말로는. 그러니까 말이 터지질 않았고 또 말이 터졌다 해도 굉장히 제한적인 걸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, 말할 수 있는, 이야기보단 말할 수 있는.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에서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중증장애 애들에는 감각적인 거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. 특히 뭐 하나에서 어떤 거 하나로 옮겨가는 트랜지션, 그러니까 A라는 이벤트에서 B라는 이벤트로 옮겨갈 때 그걸 트랜지션 때 굉장히 어렵고요. 그 다음에 공통적인 행동 장애 혹은 행동에 문제가 있습니다.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뛰는 걸 좋아하죠. 갑자기 튀어나갑니다. 저희 아이도 아직도 그래요.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튀어나갑니다. 그리고 요즘은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그러니까 폭력적인 성향,
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감각적으로 무엇가 채워지지 않으면 폭발하는 영향이 있어요. 아직은 저희 아이는 셀프 인저리, 자해하는 거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. 아직까지는.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중증 아이들 중 자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리고 중증 장애이들은, 자폐 아이들은 24/7 케어가 필요합니다. 제가 저희 아이를 케어하고 있듯이 말이죠. 그러니까 항상 옆에 누가 있어야 돼.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,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캐치를 해야 되고, 그것도 때론 감각적으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억지로 어른의 의견을 아이한테 반영할 수가 없어요. 아이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.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터지죠. 그리고 그러니까 이 중증 장애 아이들을 저기능 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소셜 스킬도 약하죠. 말하는 것도 약하죠. 인지 능력도 약하기 때문에 저기능 자폐라고도 얘기합니다. 보통 뭐 IQ가 60 몇이 안 되면 저기능 장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요. 뭐 그렇습니다. 어쨌든 그렇다면 중증 장애 자폐의 특징은 무엇인가?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. 일단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니까 말을 너무 못하거나 아예 못하거나, 저희 아이는 아예 못합니다. 다만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요. 저희 집안만에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. 이제 그거를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 아이가 어린데 중증이다, 넘버버리고 인지능력도 없고,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를 위한 소통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리고 그게 공통점이에요. 말을 못하고,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주의력이 거의 없어요. 이게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아이가 그래요. 그리고 혼자 있길 좋아한다기보다 혼자 있는 거를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기술도 없고, 그래서 저는 가끔 저희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나가 되게 궁금합니다. 머릿속에. 저 아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. 그리고 감각적으로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보통 빛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렇게 터침, 만짐, 그 다음에 냄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브라이트해도 싫고요, 너무 어두워도 싫어서 그 밤에 일어나면 미들 오브 노웨어, 남들 다 잘 시간을 불 켜고 돌아다니기도 하고요. 저희 애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생긴 버릇인데 계속 냄새를 맡아요. 제가 운전하고 있으면 제 팔을 안고 제 어깨나 냄새 맡고, 제가 운전하는데 제 얼굴을 돌려서 자기 보라 그러고 또 냄새 맡고, 그리고 사운드가 너무 크면 귀를 막아요. 그러니까 그 귀를 막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중증 장애다라고 할 수 없지만 중증 그 자폐를 앓고 있는 애들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만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. 저희 아이는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안아줘야 되고, 이것도 좀 다른 면이죠. 그 다음에 냄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. 음식 먹기 전에 꼭 냄새를 맡아보고,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냄새, 그러니까 그 아이가 표현을 못하니까 걔가 왜 냄새를 맡고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단 냄새가 나서 그런지, 뭐 자기가 익숙한 냄새라서 먹는 거지 뭐 등등, 아직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. 그 다음에 우리 중증 장애 아이들은, 자폐 아이들은
그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러글 합니다.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. 갈등하는 것 같고 그 예를 들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something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나 어떤 춥거나 덥거나에 대한 그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센서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배고프거나 뭐 먹고 싶은데 그게 안 채워지면 아웃버스트 합니다.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이링 사인 랭귀지인데 이거를 여러 번 표시하는데 저에게 이걸 이링 표시를 두 가지로 써요. 배고플 때도 쓰고 하기 싫을 때도 쓰고. 그래서 저는 태스크 즉 테라피가 앞에 있는데 이거 쓴다 그러면 안 하고 싶어 하는 거. 근데 middle of nowhere 테라피도 끝났고 저녁 먹을 시간이 between인데 얘가 심심하거나 공복감이 있거나 재미가 없거나 그러면 꼭 저한테 표시를 해요. 먹고 싶다고. 그러니까 뭔가 채우고 싶은 거겠죠.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걸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그 상동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도 예민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세 가지 최소한 두 가지라고 할게요.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. 그게 중증 자폐들의 특징이자 저희 아이의 특징이에요. 그리고 중증 자폐 아이들은 굉장히 모든 감각적인 거에 민감합니다. 그래서 조금만 거부해도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그 감각에 바돌이 되면 불편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제력을 잃거나 텐트럼이 오거나 띵끙을 부리거나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 무언가 띵이가 많은 무언가 반복되는 물건들이나 반복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많이 되는 백화점이라든가 큰 마켓, 뮤지엄, 전시관들을 못 갑니다. 그러니까 뭐가 많으니까 얘가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그걸 견뎌내질 못해요. 그리고 그 비장애인이라면 이런 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센서리적으로 해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복잡한 공간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요. 저희 가족이 뮤지엄이나 갤러리, 전시회 들으면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는 둘째 애들 데리고는 못 갑니다. 왜냐하면 애가 견뎌내질 못하니까. 한 번은 수족관을 한번 갔어요. 그 이겨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. 처음엔 들어가자마자 뛰쳐나갔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도 도전해보자 해서 끌고 들어갔는데 애가 축 처지더라고요. 그 바닥에 눕고.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. 다시는 트라이 하지 말자. 더 좋은 것도 많을 텐데 굳이.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IQ가 그러니까 로우한 인텔리전트리 지적인 것이 로우한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. 물론 이분들이 그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자폐인들이 못 배우거나 못 알아듣거나 그러진 않아요. 다만 늦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더뎌요. 그리고 중증 자폐를 갖고 있는 부모로서 expectation, 기대가 굉장히 낮아집니다. 왜냐하면 기대치를 높여놓으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또 폭력적이라든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아이의 그 템포에 맞고 그 아이의 페이스, 속도에 맞게 모든 테라피라든가 모든 게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. 상동 행동도 많이 일어나죠. 이것도 중증 자폐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고친다?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가 무언가를 보내기 위해서
그 상황이 어드저스트 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집은 그닥 고치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. 사춘기가 되고 나서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 발도 많이 크고 키도 많이 컸고 이런 신체적 변화들에 의해서 그 사춘기가 끝나면 좀 더 나아질까라고 좀 기다려보는 중입니다. 물론 자폐는 스펙트럼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몇 가지 중요한 증상들이에요.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이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이고 어떤 아이한테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같은 중증 자폐라 할지라도요. 그래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많은 자폐인들이 그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게 잠에 대한 문제죠. 잠을 깊이 못 자다든가. 저희 아이가 한동안 잘 자다가 사춘기가 좀 심해지면서 사춘기가 이제 좀 깊이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잠자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.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잡으러 다니고 요 며칠째 그러고 있어요. 그 다음에 간질에 대한 위험 혹은 간질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장 내에 어떤 문제, 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저희 아이도 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방구도 많이 끼고 어려워하고 아무리 유산균을 먹이고 뭘 해도 어느 순간 또 그게 갑자기 오기도 하고 일단 말이 안 되니까 어떤 점이 불편한지에 대한 그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그런 건 지금까지 맡았던 건 증상이고 심점이고 이런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가장 챌린지는 무엇인가? 자해죠. 아직 저희 아이는 자해가 없는데 많은 아이들이 자해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불편하니까 자기를 물어뜯고 머리를 벽에다 이렇게 갖다 들이대고 이게 뭐 썸띵을 하는 거예요. 자기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폭력적이 됩니다. 그러니까 폭력 성향이 좀 나타난다. 히링을 하거나 물거나 그러니까 때리거나 물거나 차거나 혹은 집어 던지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그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 혹은 어른들의 어려운 도전인 거예요. 가족들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물론 테라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캄다운되고 환경이 바뀌면서 좀 캄다운되고 그래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. 저희 아이도 캄하다가 갑자기 뭐가 마음에 드는데 팍 터져요. 순간 터져요. 그리고 갑자기 뛰어가니까 거의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라요. 가끔은.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왜냐하면 어떤 증상들은 제가 무시합니다. 왜냐하면 이 아이가 위험하지 않거나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 않거나 얘가 세이프한 안전지대, 즉 주변에 얘가 뛰어다니고 던지고 해도 다칠 것이 없고 깨질 것이 없고 그러면 저는 이그노링 합니다. 무시합니다. 근데 주변에 도자기라든가 유리그릇이라든가 혹은 그 창문이라든가 뭐 이런 딱딱한 물건들이 주변에 돋쳐 있으면 아이가 혹시 그거라도 던져서 아이 본인도 상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뛰어가서 잡아서 꽉 안아주고 스퀴즈라고 그러죠. 꽉 안아줘서 아이가 그 꽉 조임에 의해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.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테라피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기도 해요. 저희 아이도 많이 좋아졌고 ABA 뭐 여러 가지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. 그런 것도 좋아질 수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캄다운 되고 또 훈련해서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막 그 자기를 자해하고 막 이러면 아이에게 어디가 아픈지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
소통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돼요. 저희 아이는 어차피 말이 너무 안 돼서 아예 안 되죠. 그래서 저희가 하는 간단한 사인랭귀 저희 가정에 만들어낸 그런 걸로 소통하는 법으로 아이가, 근데 간단한 거밖에 못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이한테 이거 하고 싶어, 이거 저거 할래, 뭐 이런 간단한 것 정도만 커뮤니케이트 되지, 아이가 뭐 아예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 감정 표현하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 다음에 아이가 그, 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자폐로서 그걸 인조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항상 루틴이 있어야 돼요. 항상 가난 시간, 항상 그 안에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난 다음에 저거, 이거 하면 저녁 먹고 자는 시간, 이 루틴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. 너무 브라이트하지 않지만 저희는 등을 다 거의 집안에 있는 등이 많은 곳에 등이 다 디머가 달려 있습니다. 그 휘도 조절, 광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. 그 다음에 시끄러운 노이즈가 안 나는,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아파트니까 지나가는 차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. 저희 아이는 저희 집에 센서리 룸도 두 군데나 만들어 줬습니다. 아이가 그런 그 센서, 감각적으로 뭐가 이렇게 너무 많이 투머치 오면 아이가 가서 쉴 수 있도록 그런 데도 만들어 줬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얘가 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, 부모님도 번아웃 되거든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케어하셔야 되고, 그걸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컨퍼런스라든가 그런 자폐인들을 위한, 자폐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미팅들 혹은 유튜버들 이렇게 많이 찾아가셔서 보시고, 우리 중증 아이들이 자해를 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캄하게 자기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, 비록 말은 못하고 지적인 것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긴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부모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